다음은 두 번째 주제, 러일 전쟁기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분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맡고 계시는 서민교 선생님입니다. 서민교 선생님은 일본 근대사, 특히 일본 정치 군사사를 전공하고 계시고 근대 한일 관계사,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예, 서민교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민교라고 합니다. 뭐 발표 같은 경험도 제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여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또 서서 발표하는 경우가 조금 드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전부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발표문 해놓은 거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드리는 과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재원 선생님께서 이제 청일 전쟁의 병참 문제를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제가 일본군을 특히 이제 조선에 들어왔던 일본군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만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본군의 병참 개념은 굉장히 없습니다. 일본군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병참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러일전쟁 때, 청일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러일전쟁 때도 아까 배항섭 선생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일본군의 병참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현지 급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식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완전 군장 꾸리면 그것만 해도 20kg 정도 되는데 거기다 식량까지 쌀로 지급을 하니까요. 휴대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제 발표하고도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게 있어서 청일 러일 전쟁은 그 식민지 획득을 위한 일련의 대외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거쳐 일본은 한반도를 실질적인 지배권화에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의도했던 가장 큰 목표의 하나가 당초부터 한국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일제강점기의 시작은 1910년이 아니고 식민지화의 시작은 1910년이 아니라 1904년 2월 러일 전쟁 발발부터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견해고요.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청의 군사적 실력을 구미열강에게 명백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대두를 현저하게 했다. 또 이러한 러시아의 대두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및 영국 등을 긴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새로이 러일 간의 대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거에서는 이상에서 이야기했던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과정의 어떤 구체적 과정이 진행되는 러일 전쟁 발발 이후의 경과를 일본군과 조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복원해 보는 게 그 목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1904년 2월 6일 러일 교섭을 중단시키고 2월 9일날 인천만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전쟁에 돌입하였다. 또 같은 날 2월 8일날 여순, 리순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공식 선전포고는 2월 10일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 교전행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청일전쟁 때부터 지금 선례가 생겼어요. 청일전쟁 때도 8월 1일날 공식적으로 양력으로 8월 1일날 선전포고를 합니다. 실질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갔던 거는 7월 23일 경복궁 점령에서부터 들어갔는 그 성안전투도 있고 황해전투도 벌어지는데 또 불구하고 2월 10일날 하거든요. 8월 1일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도 또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 로마노프 2세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게 나중에는 1907년 우리가 알고 있는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가 사실은 러시아 황제 로마노프 2세가 주관한 거예요. 주관해서 그때 왜 회의를 했냐? 우리는 먼저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유명합니다만은 그 회의의 주제는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법 육전교전 수칙을 정하자. 왜? 일본이 안 지킨다 이거죠. 국제관습법을. 선전포고 하기 전에 기습 공격하고 선전포고 하니까 이놈들 버릇 고쳐야 되겠다 해서 1907년에 헤이그에서 회의를 소집했던 거고, 일본도 거의 대표 보내서 머리 글쩍글쩍 하면 사인했습니다. 사인하고도 안 지킵니다. 유일하게 일본이 지켰던 거는 1차 세계대전 때만 지키고요. 만주사변 중일전쟁은 아예 선전포고도 없었고, 잘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 때도 선전포고 하지 않고 기습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릇이 청일전쟁, 럴전쟁 때 이미 생겨 있었다 하던 거. 다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식적으로는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동원 준비를 마치는 건 그 전해입니다. 1903년 12월. 그리고 이미 그 2달 전 10월에 이미 전쟁할 결심을 이미 했고요. 해서 이제 가장 먼저 처음 한 게 뭐냐? 한국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한국을 점령하라. 그리고 그때 했던 패턴은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이미 10년 전에 한번 예습을 했어요. 10년 전에 예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청일전쟁 때 했던 패턴 그대로 럴전쟁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동의 경로라든지 점령의 수순이라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청일전쟁 10년 전에 한번 학습을 했던 것을 1904년에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한국 파견대가 이제 기고시 야츠나 소장 지휘하는 보병 4개 대대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 파견대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정식 군 동원령이 하달되기 전에 이미 1903년 12월 18일 날 작성된 편성요령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그 파병의 목적은 신속하게 서울에 진입해서 당지의 점령을 확실하게 확보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5일부터 명령이 조달이 됐고 속속 한국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인천으로 상륙, 서울 점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청일전쟁기와 굉장히 유사한 군사행동이었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나중에 유바야 선생님도 국제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전혀 조선에 대해서는 어떤 통고라든지 이런 게 없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러고 한국은 뭐 그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무시가 되었고, 요 점도 좀 지적해야 되는데, 중립 선언한다고 중립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중립을 선언했으면 그 중립 선언을 유지할 만큼의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말로만 하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 2월 23일 날 아시다시피 일본군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한일 의정서에 조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한일의정서 제4조는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새삼스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군의 이제 무제한에 가까운 군사적 점령, 징용, 징발 및 군사 동맹을 빙자한 전쟁에 대한 강제 참여가 이루어졌다. 대개 이제 한일의정서에 대한 평가가 쌍방이 조인을 했다. 그리고 뭐 군사동맹에 준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강제 조치였다. 강제로 전쟁에 끌어들여졌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요건 청일전쟁 때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차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성 당시 그 한국 주차군 사령관한테 부여된 훈령은 보면은 임무 수행에 있어서 외교상 관계 있는 사항은 제경성 정권공사와 협의하고, 병참 및 그 전신 위생 군용철도 부설에 가는 사항은 병참 총감의 지휘를 받을 것. 그 다음에 주차군 서울에는 항상 대대 규모 이상을 주차시킬 것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참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부대의 급양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병참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지방 물자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 시스템에서 병참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과
군부대 작전 활동, 필요한 식량, 물자, 인력, 오마징용 등이 한국 현지에서 행해지면서 한국 인민의 일상 경제 생활을 위협하고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수송망이, 즉 군대와 군사 물자 우선 수송이 되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시 서울에는 뭐 철도라든지 도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천에서부터 들어올 때도 선박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물자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물자 수송망이 전부 군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러일전쟁 초기에는 서울 인천 지역에 쌀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거는 당시 이제 제경성 일본 거류민 단장이 직접 군부대에다가 뭐 항의라고 해야 될까요? 탄원을 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하다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되냐? 식량 보급이 안 된다. 매매가 안 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쟁과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군용 철도 부설입니다. 군용 철도 부설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경부선 경의선 철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전혀 전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전쟁에 필요하다는 핑계를 삼아서 경의선 경원선 공사를 이제 일방적으로 뺏어가서 강행하기 시작했다. 공사를 강행했다는 거고 그 공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조선 사람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점은 뭐 새삼스럽게 그 연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철도가 임시 군용 철도간부 주도하에 1905년 말에 일단 완성이 되는데 얼마나 날림 공사를 했으면 공사가 완성이 됐다고 함과 동시에 개량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당시로는 속성공사라고 하는데 완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완성된과 동시에 이제 개량 공사가 들어가니까 굉장한 날림이었다. 그리고 요거는 전쟁에서 철도를 직접 활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권 침탈 성격이 훨씬 강한 것이었다. 그리고 부설공사에 직접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은 대부분이 한국 측 부담이었다. 그만큼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보총사를 전부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울에서부터 해외로 나가는 전국으로 혹은 밖으로 나가는 정보를 차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정보 독점과 차단이라는 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어떤 조치를 먼저 취했다라고 하는 점도 특색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맨 처음부터 그 조선은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대해서는 뭐 나름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해서 어떤 식으로 일본군이 한국에서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한다라든지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 시나리오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점차 현재 그러니까 뭐랄까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한 예를 들어보면 실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904년 2월에 한국 공사관 주재무관으로 있던 이치치코우스케 육군소장이 한국을 점령을 할 것 같으면 강점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안을 하는 거죠. 직접 영토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군사 외교 재정을 장악하는 보호국가를 할 것을 참모본부에 의견 구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 총독부조례를 입안을 해서 총독은 대중장으로 침보하고 천황의 직위에서 주한공사 및 주차부대를 통독하고 한국의 경영을 주재한다는 내용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국 시스템, 그러니까 통감부 체제라든지 총독부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의견이 참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거는 바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군부가 지배하는 군사 지배기구를 통해서 한국을 지배하겠다. 라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고 저는 이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 통치 식민지 조선 통치는 일본 육군의 구상 일본 육군의 주도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일본 해군이라든지 일본 관료의 의견이 강했다. 만주국 같은 경우는 일본 관동군이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선 통치는 일본 육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류파였던 조슈 세력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는 일본 육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이 뭐냐면 주차군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공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군하고 이제 그 공사관하고 사이에 공사 사이에 종종 대립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사관 전쟁 전에는 공사관에 주재무관이 있습니다. 무관도 있었기 때문에 요 어떤 삼자 체제가 어느 정도 혼선을 빚어내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군령을 둘러싼 대립, 즉 정략 전략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정부와 군부 간에, 즉 일본 정부, 그러니까 외무성이니까 일본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와 군부 간의 어떤 주도권 쟁탈전, 연장선상에 있었다 하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군은 이 전쟁하고 있는데 군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계속 중앙부에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 되겠다, 이걸 좀 더 체제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 군 중앙부에서는 한국 주차군 사령부 확대 편성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실시가 되면서 보면은 이제 그 주차군 근무령 제3조를 보면은 주차군 사령관의 임무는 군 사령관은 천황한테 직접 소속이 되어 있고 한국에 주차하는 모든 부대를 통독하며 제국 공사관 영사관 및 거리민 보호에 임하며 또 군대 주둔 지방의 안녕을 유지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세가와가 육군 중장에서 육군 대장으로 승진돼서 새로 확대된 한국 주차군 사령관의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친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대장급으로 올렸다는 거는 공사관, 그러니까 한국 공사보다, 한국 주재 일본 공사보다 이제 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 확대안의 가장 기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마디로 일본 군사력으로 한국 방위를 담당한다. 그 군사력에 의해서 사실상 한국을 일본에 지배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차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군사면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점령, 치안확보 정책, 군정 시행과 군율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한편 본격화되는 1904년 7월에 주차군 사령관은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서울 경기 지역 부근에 군사경찰제를 포고하면서 서울 치안권까지도 확보를 했다. 즉 러일 전쟁 시기 뭐 뒷발표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제법적으로도 보면 일본군이 그 한국을 어떤 식으로 이제 취급을 했느냐. 군정을 실시하고 군령을 적용을 시켰다는 것은 점령지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점령한 그런 어떤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군의 군정 실시 군율 적용 문제가 국제법적으로도 좀 뭐라고 할까 평가가 돼야지, 연구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은 전쟁의 참상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느냐 하는 거를 그대로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국민의 저항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점도 동시에 지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 7월에는 전신선 군용철도상해 시행구역에 군율 8개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신선이나 군용철도에 위해를 강화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등등은 최고 나중에 이제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점도 이제 지적을 해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905년 1월에도 경성 및 부근 치안경찰권을 일본군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처벌 조항을 사형, 최고 사형, 감금, 추방, 과료, 퇴형 등으로 구분하고 직접 위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방해, 범인 방조, 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자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5년 7월에도 이걸 또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로 수용했던 영흥, 진해 요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어떤 군율을 반포하고 또 일방적인 통고로 전부 토지를 빼앗는 그런 어떤 만행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전쟁을 빙자한 일방적인 강경 조치였던 군율이 러일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대로 존속이 되고
군사 점령지를 중심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어떤 생존권 침해 단속이 이제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후에도 신군율이 1906년 8월 7일에 다시 사형만 제외하고 포고가 됩니다. 포고가 되는데 요거는 종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끝났는데도 군법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군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치안부터 치안까지 확보하는 그런 만행이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나중에 통감부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됩니다만은 결국 한국 병합 때까지 1910년까지 안전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는 제가 여기다 실치를 않았으니까 그 군율에 의해서 처벌되었던 인원 형량은 그 발표문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권 군율이 그대로 전시 상태 그대로 한국 인민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한국 식민지화 과정에서 치안 확보 세력으로서 일본군의 역할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선군 지휘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그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에는 군 통수권자는 천황입니다. 천황의 대권 사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육군의 경우 군정은 국무 대신인 육군 대신, 군령은 참모 총장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군이 천황한테 지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타치를 하지 마라. 외각 총리 대신이든 정부든 타치하지 마라가 되고 우리는 천황의 명령만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독자적으로 뭐 천황이 그 군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독자적인 노선을 이제 걷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조선을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했던 한국 통감부 설치 이후에 이제 조선 주둔군 지휘권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대 통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병력 통솔권도 달라 군사 지휘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군과 부딪혀버린 거죠. 부딪혀버렸는데 어쨌든 그 타협의 결과가 조선 주둔군 병력 사용권이 통감한테 부여가 됐다 하는 건데 당시 일본군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조치입니다. 천황 이외에는 아무도 간섭을 할 수 없는 군 통수권에 대해서 문관직인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가 병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럴 전쟁 끝났지만 조선에서 한국에서의 그 절대권은 일본군이 갖고 있다. 군부를 억제하지 않으면 뭐 통감이건 뭐건 한국 통치하기가 힘들다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차군 사용권 그러니까 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군을 통감이 제어를 하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써놨습니다만 특례적인 조치로 여기 보면 그대로 규정을 보면 통감은 한국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해서 병력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뭐 또 토론문 잠깐 읽어봤더니 질문 나와서 나중에 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토론자 선생님은 이제 사용에 대해서 방점을 두셨는데 저는 여기 명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싶은 게 요거는 일본 육군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뭐냐 이토 히로부미한테만 허용을 하겠다 하는 의미였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육군이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은 건 절대 아니고 아무튼 이토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이었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이 병력 지휘권 문제는 일본 군부와 일본 정부의 어떤 조선 통치에 대한 어떤 특성이기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군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상주화 문제라든지 이계사단 증설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발표문 참조해 보시고 어쨌든 그 이계사단이 나중에 1918년 이후에 상주화된 이후에 조선 주둔군은 일본의 대륙 팽창에 최전선이 잡고 있는 최정예 긴급 발진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군대였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은 전시편제와 평시편제를 구분을 합니다. 기간편제니까 일본은 사단편제 중심으로 하더라도 평시편제는 사단 1개 사단 병력이 한 1만 2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시편제로 편제가 바뀌게 되면 기간병제라 그러니까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2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1개4단이 25,000으로 증설되거든요. 전시 편제로 바뀌게 되면. 근데 그래서 평시에는 절반이 돼 있다가 기간 편제로 돼 있다가 전시가 되면 2배로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조선에 있었던 2개 상주사단은 고정원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평시 편제와 전시 편제 중간 단계 편제를 갖고 하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거의 준전투 전시 편제 사단이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오히려 만주사변 전에 중국의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관동군 평시편제 1개사단하고는 레벨이 다른 군대였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민교 선생님. 시간이 쫓기셔가지고 하실 말씀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종합 토론 시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교 선생님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듣겠습니다. 지정 토론을 맡으신 분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조건 교수님이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 정책사와 일본 군사사입니다. 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조건입니다. 예. 네, 제가 토론 발표 학술대회 많이 가봤는데 토론자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귀한 어떤 자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토론을 맡은 게 서민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러일전쟁 부분인데 저도 이 러일전쟁 관심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서민교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연구하셨고 워낙 일본 군사사에 관한 독보적인 어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왈가왈부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 공부를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러일전쟁이 일본군의 한국강점이라고 해서 좀 넓은 그런 제목을 담고 있는데 그 제목 자체가 넓기도 하고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굉장히 다종다양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구하셨던 것들을 또 문제의식을 담아서 발표문을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이제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토론을 하거나 또는 또 연구의 진작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선생님 글을 보면서 관심 있었던 부분 몇 부분만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러일전쟁 시작을 1904년 2월 이제 8일부터 해가지고 선전포고는 10일입니다만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본이 공식적인 자국 내에서의 공식적인 전쟁 활동을 시작한 건 역시 1903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또 12월 단계를 굉장히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에서는 1903년 12월 달에 한국 파견대가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한국 파견대라고 했고 원래 애초에 준비했던 건 이제 임시 파견대였습니다. 정규군을 바로 보낼 수 없으니까 혼성 부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임시 파견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거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공사관 수비대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청일전 이후로 1896년 이후로 이제 주차대 각 지역별로 주차들이 마련돼 있었거든요. 그래 일본군 주차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차대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1903년 12월 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차대 사령부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 조치도 일본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연동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시작을 한국 내에서도 이미 군사적으로는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차대 사령부의 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전에까지는 한국 내에 여러 부대들이 병참이든 또는 작전이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부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일본군이 언제 본격적으로 주둔했느냐 이걸 얘기할 때에 뭐 최초의 주둔은 공상한 수비대다. 그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주둔한 거는 1904년 3월 달에 도쿄에서 편성되고 4월 달에 경성에서 이제 한성에서 마련되는 한국 주차군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한국 주차군의 편성 근거가 한일 의정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일 의정서 어디에도 주차군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주차군은 갑자기 러일전쟁 만들어지고 한일 의정서 맺고 만들어진 부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한국 주차대, 그리고 1903년 12월 달에 구성된 편성된 한국 주차대 사령부, 이걸 이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이렇게 보면 일본이 러일전쟁을 대비한 전쟁 준비라든가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강점 이런 것들이 그 이전부터 이미 차근차근 진행돼 왔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서명 교수님께서 한국 파견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한국 주차대에 관련된 것들은 또 어떻게 그 러일전쟁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일 의정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아까 발표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통상 한일 의정서를 군사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기존 연구에서도 얘기해 왔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항에 군사동맹적 동맹이라고 하는 건 쌍방인데 이런 것들이 조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나오는 게 이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또 이제 재량권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군사동맹 성격을 가지고 또는 주차군을 편성하는 근거로 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군사동맹적인 성격을 갖는 한일의정서 이 해석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좀 연동돼 있긴 한데, 아까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통수권, 지휘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본문 4장에 통수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군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재밌었습니다. 군사령관하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지치 고스케라고 이제 경사관부 무관이라고 나오는데 간첩이죠. 첩자였던 거고요. 이 부분 이 친구가 이제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러일전쟁 직전에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지치 고스케 원래 이런 간첩, 모략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여기 지금 멀지 않는 남산 아래에 옛날에 진고개라고 하는 곳에 그쪽에 이제 일본식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호텔에 임기 투숙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원래 그 전에 한반도에 간첩들을 일본군이 많이 뿌려놨었거든요. 이 뿌려놓은 간첩들로부터 들어오는 첩보를 다 자기가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일본 도쿄로 바로 전보를 보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임시파견대가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고 어떤 식의 통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서명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중에 반도 총독부를 만들어야 된다느니 이런 의견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정보의 집결지로서의 이지치 고스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통수권이 좀 불분명하다거나 또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인다고 했는데 아주 재미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그럴만도 한 게 이지치 고스케는 기존에 들어왔던 간첩들하고 다르게 이때가 이미 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계급이 높았고, 그때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국 주차대 사령관은 대좌급이었으니까, 우리로 왔다면 대령급이었으니까 직책이 더 낮죠. 그러니까 이제 이지치 고스케 생각에서는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최고 통치자, 군의 통수권자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니까 이런 통수권 관련된 지휘권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이 통수권 문제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일본 육군에서 특히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군은 두 개로 좀 쪼개져 있어가지고 행정을 맡는 육군성, 그 다음에 작전을 맡는 참모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육군성 쪽에서는 계속 군정, 행정을 맡았을 테고요. 참모본부가 군령, 작전을 맡았을 텐데, 러일전쟁 직전에 육군성 군무국의 좀 동향을 보면
이 군령 부분에까지도 좀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육군성 군무국장이 사실상 이 일본 군부 내에서의 주요자들이 가는 직책이기도 했고, 또 제가 아까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지치 고스케가 이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육군성 군무국으로 전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육군성과 참모본부가 군정 군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맞는데 군무국의 역할, 이 러일전쟁 직전에 이게 어떠한 것이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아까 발표 마지막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중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군이 어쨌든 통수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고 절대로 이 이토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토가 민간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인물이고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좀 육군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용권을 준다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방점을 저는 사용에 역시 찍고 있는데, 통수권이 넘어갔다, 지휘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얘기는 굳이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모인 분들 모두 다 공감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렸던 그런 전쟁에 대한 것인데, 사실 러일전쟁 연구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늘 아까 이제 첫 번째 발표하셨던 조재권 선생님께서 아주 큰 저작을 내시기도 했는데, 좀 더 많은 후학들이 러일전쟁에 관한 것들을 좀 연구하고, 그리고 오늘 저는 토론은 하지는 않았는데 군정이라든가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 군사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식민 지배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군사 지배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건 교수님.